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리고 3부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9148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관피아도 문제지만 가장 큰 개혁 대상이 바로 국회 피아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이 국회 피아를 정피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976 하나님이 보내주신 문자죠. 타방송 듣다 요새 이리로 왔습니다.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9401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죠. 어제 대구 살인 사건도 그렇고 아까 국제뉴스에서 들은 대만 묻지마 살인 사건도 그렇고 정말 무섭고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의 문자 참여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고요. 샵 0945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본격적으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일단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이천동 부근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교통량이 많아서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쪽도 잠실 철교부터 영동대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아직은 서행입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 이동하는데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 이후로 한남대교부터 성수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 구간, 이후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서행입니다. 동부가선도로 도심 방면 노원교부터 마를 지하철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지금 장안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도심 안쪽은 오금로 오금역 방면 계룡역 사거리 내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에 관한 지금 처리 중입니다.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 구간도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 아침 꼭 알고 가야 될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정철진의 경제 시선인데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이 스위스 로잔에요. 예.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MBA 경영대학원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 학교이기도 한데요. 예. 이곳에서 이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신뢰도도 높고 평가할 때 기준이 경제력이 주축이지만 실은 사회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이 IMD가 2014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26위를 기록해서요. 지난해보다 4계단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로만 보면 이제 5년 전으로 후퇴한 건데요. 예. 이 경제 성과,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 수준이었는데 정부 효율성 그리고 기업 효율성 분야가 아주 크게 급락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더 나빠졌다 이건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사실 신용카드 정보 유출이나 네. 공기업 개혁이나 이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조사가 주로 기업인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예. 조사할 당시에 공기업 개혁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정부 효율성 부분이 많이 부각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예.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해명이기도 한데요.
정부 효율성은 22위에서 26위로 떨어졌고 기업 효율성은 34위에서 39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효율성 부분을 많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 보조금, 재정 수지,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외환 보유고는 거의 7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관세 장벽 58위, 조세 회피 이게 많다 57위, 고령화 위험 46위 이런 것들이 크게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밖에 물가 수준이 이제 높은 거죠. 네. 52위, 기업 제한, 기업 관련 법규들 42위, 노동시장 36위 뭐 이렇게 다 취약했습니다. 특히 회계 감사 부분, 이 감사의 적절수 부분이 60개 국가 중에서 조사 대상 59위였습니다. 이게 꼴찌거든요. 예. 이게 참 우리나라 회계사들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부분들은 되잖아요, 사실. 이게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예, 그냥 감사들이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 그래요, 이 회계 감사를. 예. 그렇죠. 예. 이 사이버 보안이 58위 또 꼴찌입니다. 예. 그렇고 이제 반면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등교육 수학 이게 2위였고요. 예. 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이 또 세계 1위였습니다. 어. 공공 부분 고용, 공무원 분야인데요. 예. 3위를 기록해서 이런 부분은 잘한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 다행이네요. 교육이나 뭐 예를 들면은 그 R&D라고 얘기하죠. 그 개발비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 개발이요. 예, 이거 1위 한 거 이거 참 잘 된 건데.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약간 묻힌 것도 같은데 제가 보기엔 논란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저께 편의점하고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이제 곧 폐지하겠다. 3분기부터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현재 공정거래위가 모범거래 기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편의점은 250m, 제과점, 커피 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체인,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가 추가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두고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적 영역까지 왜 끼어드냐. 프랜차이즈도 일종의 사업인데. 그랬었는데 결국 폐지 쪽으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에 이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개정법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가불관계 때문에 이 가맹본부하고 점주가 영업지역 뭐 이런 거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라. 이렇게 추가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말이에요. 네. 원래 이렇게 그 거리 제한 둔 거 말입니다. 네. 이게 동네 빵집 살리자는 취지 아니었나요? 그 소상공인을 맞습니다. 보호하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예, 이거 예. 폐지하자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고 좀 이제 청취자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 두 개 제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빵집 같은 경우에 500m 내에 뭐 가령 A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또 다른 A-1 프랜차이즈를 못 내라는 거고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 제과 부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 제한 규정이 있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은요. 가령 똑같은 500m 안에 이 동네 빵집이 있으면 즉 중소 제과점 빵집이 있으면 이 거리에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온다. 이 제한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지된 거는 공정위의 그 규제고요. 예. 그 동반성장위가 말하는 이 동네 빵집을 보호하는 이 500m 제한 규정은 아직은 유효하다. 예, 아직은 유효한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 공정위에서부터 먼저 이게 한 발 물러서게 되면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이 그러니까 신규 출점 제한 규정까지도 같이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풀어주더라도 이 지금 같은 500m 내에 소규모 빵집들, 동네 빵집이 있으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이 동반성장위원회 출점 제한 이 규정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예. 이거는 좀 유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지만 이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여야의 습관이 다시 발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되 전현직 대통령 등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대립 상황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박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늦었지만 어찌됐든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뇌의 흔적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이 많이 우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우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이유가 네네. 왜 그러냐 하면,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 박근혜 대통령 놈으로 너무 늦었고 대책은 너무 빨랐다. 이 얘기가 바뀌었는데,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김한길 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좀 이 선회하는 거, 처음하고 나중하고 선회하는 거, 요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그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예.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그 자체로서 무게감 있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새정치연합의 당대표의 말씀은 첫 반응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나, 두 번째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그 진단이 올바르게 돼 있느냐,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메스를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야당으로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야 가능한데 이게 말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니, 그렇지 여쭤본 않습니다. 거예요. 바꾼 게 아니에요. 첫 메시지는 국가 원수의 대국민 메시지를 예. 무겁게 받아들인 의미로 나간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담화문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짚을 건 짚는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국가 재난 관리 체계는 크게 이제 매뉴얼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매뉴얼을 움직이는 조직 체계가 있고 예.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는 조직 체계의 문제점만 강조를 했지 매뉴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즉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좀 가벼이 하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 이 부분은 그렇게 심도 있게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 규명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청와대를 조사 범위에 넣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해경을 비롯해서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등등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집권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어제 가까스로 합의가 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왕 포함시켰으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과거 정권도 이게 사실 누적이 되어온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정권도 이게 사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살아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는 이제 질문이 이제 전 현직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시는 질문 같고요. 전현직 다 포함시키는 거죠. 만약에 청와대 합의했으면. 어제 이제 1차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예. 말 그대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발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넣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뭐 현직 대통령을 뭐 흠집을 내거나 뭐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 이번 사고가 어떻게 보고가 됐고 그 보고 이후에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하셨으며 그 판단에 따라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예.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지만이 차후에라도 이러한 사건이 방지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구체적인 협상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정조사 계획서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직 대통령은 현재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예.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기관을 할 것인지는 오늘부터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이게 어떤 참사, 이렇게 이게 복합적인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합이라는 건 이게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돼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터진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정권도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얼마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진상조사를 해야 되니까. 뭐 충분히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을 오늘부터 진행을 해서 27일 날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쪽에 바람직한 그 범위를 설정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 대변인께서 트위터에 쓰신 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검경이 수백 명을 앞세워서 금수원 들어갔고 방송을 생중계한다. 뻔히 유병헌 없는 거 알면서 이건 블랙 코미디다. 어떤 의미로 쓰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이었던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예. 모든 방송사들이 생중계 혹은 녹화 중계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지났는데 보십시오. 그 유병헌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매일같이 언론에 의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수사 계획이 발표되고 혐의점이 발표되고 심지어 압수수색을 전날 예고를 하고 다음날 압수수색을 하고 또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들이 해경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예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바보라도 숨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잡히겠습니까? 나 잡아가라고 이렇게 나올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금수원을 경찰 병력 1000여 명과 함께 검찰 수사관 70명이 들어가서 유병헌 씨를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의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허탕을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병헌 씨가 만약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었으면 자진 출두했을 겁니다. 근데 자진 출두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는 이미 보름 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수원에 유병헌 씨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이 확신 들었으면은 벌써 들어가서 체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 어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띄는 이 대정부 질문 그 중요한 시각에 체포를 위해 들어갔고 결국은 못 잡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박 대변인께서 왜 예고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동안에 신율 사회자님 한번 보십시오. 쭉 언론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날 압수수색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글쎄요. 그리고 다음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지도세도 모르게 밀행성을 갖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압수수색하겠다면은 그 압수수색할 대상과 물건들을 다 숨기지 않겠어요? 왜 그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그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정부의 책임 반, 그리고 이 해운선사의 책임 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주로 해운 선사와 운항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조직, 정부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수사 의지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수사의 초점을 지나치게 유병헌 일가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예고도 하고 그런다. 저는 그런 측면, 그런 오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네네. 이 금수원 이쪽 사람들이요, 아주 네. 그 카피를 잘 쓰더라고요. 뭐냐면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그거 걸어놓은 거 보셨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 위에다가 어제부터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네. 예? 이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그분들 속내야 제가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뭐 공교로운 얘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거 법무부 장관을 할 당시에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소위 이제 그 오대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법무부 장관이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 뭐 SNS나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만 뭐 단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김기춘 실장의 그 대형 플랜카드 위에다가 우리가 남이가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 그때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기 직전이었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아니 그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예.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또 여당 원내대변인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모셨는데 다음에 일정이 됐을 때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뭘 할 수 있을까? 어학 공부? 피트니스? 아반떼!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반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반떼를 월 20만 원에?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아반떼 할부 프로모션 1588-5330 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더 뉴 아반떼 스타일 모델 기준 단가 보장형 월 20만 원, 표준형 월 35만 원.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금리 3.9%,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 상환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4부 순서 출발할 텐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청주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저는 아파트 10층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인인데요. 며칠 전에 아래층 입주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역시 피해자이거든요. 위에 층에 있는 소음을 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 전부 다가 가해자임 동시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 시공업자들이나 관리업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규제 관리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주민들한테 모든 걸 전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측정기를 사가지고 측정해서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소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이 화려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비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와 기준들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어젠가요? 그제 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층간소음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소음진동기술사회의 박영환 기술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박 소장님, 이 소음진동기술사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 최고 등급을 보통 기술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그렇죠. 하고요. 예. 그중에 이제 소음진동 분야의 전문가가 현재 한 195명 정도 배출돼 있고 이들로 구성된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기술사는 결국 이제 의사나 변호사처럼 공학 분야의 실무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네. 네. 1963년에 1회가 배출돼서 첫 해에는 청와대에 가서 합격증도 받고 만찬도 받은 아무튼 이공계에 있어서는 대우받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요. 기술고시라고. 기술고시죠. 네. 기술고시. 예. 근데 야, 청와대 가서 임명장을 받는구나. 이게 행시차도 치면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보죠. 층간소음 문제. 안 처장님. 이게 어제 오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집 아랫집 옆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시끄러운 소리도 그냥 인정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제 현대 사회가 좀 파편화된 면도 있어서 그리고 좀 도시가 굉장히 삭막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민감해졌는데 민감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음이 시달리면 사람이 민감해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악순환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쟁이 계속 나오는데 뭐 소송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안 좋은 사건까지 벌어지는데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시민들끼리 참아라. 둘이 사이좋게 해결하라고 해는 이미 너무 심각한 범주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항상 이제 사회가 나서서 합리적인 기준과 조정한 정도를 둬서 서로 노력하게 만들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개선하게 한다든지 배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국은 사회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정치나 그렇죠. 사회의 몫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시민하고 시민끼리 싸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하자는 게 저희 호소입니다. 예. 근데요, 지금 우리 박 기수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 처장님이 기준 조정 이건데 기준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조정이 되는 거고 기준은 있죠. 네. 근데 뭐가 문제죠? 그 기준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에 대한 바닥 성능 기준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 아파트가 만들어진 건 한 2009년도 10년도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에 대한 어떤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운전자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을 두듯이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전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아무리 윗사람이 뛰어도 아랫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벌하게 하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그것을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수인안도를 2월 달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이번에 법적인 기준은 이제 5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처음 나온 겁니다. 5월 14일부터 아직 5월 14일이니까 이제 진행이 되고 지났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기준 자체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층간소음의 문제가 많은 부분이 아이들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의 불만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에서.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은 그것의 정도를 넘어서는 기준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아이들이 뛴다, 애들이 그러니까 뛰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막 자전거를 집어 던져도 그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자전거를 던지고 그런다면 아마 초과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뛰고 노는 상황은 초과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이제 사실은 또 아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뛰어노는 게 문제다. 그럼 애들은 집에서 뛰면 안 된다는 건데 애들이 집에서 뛸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뛸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심각하고 반복돼서 또는 심할 시간에 이제 수면 시간대 그러니까 벌어진다거나 또 애가 아니어도 어른들이 운동기구를 이쯤에서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러닝머신 같은 맞습니다. 거.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현재 WA 기준에 우리가 봐야 되게 WHO의 기준이 있고 세계보건기구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환경 분쟁을 조정해주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기준이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38데시벨 우리 소음 기준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근데 이번에 정부 35데시벨이죠. 근데 이번 정부 기준에 정부가 층간 소음이라는 규칙을 만들면서 40 아니에요? 아니면 30. 야간 35, 주간 40 이렇게. 야간 얼마요? 야간 35, 주간 40인데요. 주간 40. 정부가 새로 한 거는 거기에 3데시벨이 초과된 43, 38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3데시벨을 더 허용해 준 건데 근데 그게 플러스 3이 아니라 이게 기술공학적으로 2배의 소음까지를 더 허용해 준 겁니다. 소음과 진동을. 그러니까 아랫집이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의 후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뛰는 것을 규제한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아이들 뛰는 것 같은 경우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지만 아이들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봐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아이들 뛰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벌금을 내게 하거나 규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건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는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걸리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분 동안 아이들 2-3명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뛰게끔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아래층 사람도 생각하고 위층 입장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에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에서 80% 정도가 대부분 아래층 주민들은 아이들을 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불편하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독일에 10년 살았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10년 살면서 유학생활 10년 동안 큰애는 있었죠. 근데 우리 큰애가 뭐 조용조용 걸어 다니고 이러지 않고 걔도 뛰고 그랬는데
사실 밑에서 올라온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더군다나 밑에 할머니 혼자 사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이게 건물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은 저도 사실은 좋은 아파트에 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복지용으로 지어준 아파트. 사회주택. 그렇죠. 소셜 본능. 잘 아시네. 소셜 본능이라고. 거기 살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땐, 지금 여기 보세요. 5102님이 문자 보내셨는데요. 층간소음 미쳐요. 정말 건설회사들이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잘 지을 수 없나요? 그리고 2014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기 엄마라서 그런지 위층에서 아기가 뛰어도 이해가 되던데 좀 서로 이해하면 안 되나요? 근데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거 집을 잘못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건물에 대한 아주 각종 규정이 잘 돼 있고요.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원인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집을 아무리 잘 짓더 하더라도 일부러 고의로 발생하거나 심하게 했을 때는 아래층에서 분명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게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들리는 정도가 좀 과하거나 자주 되거나 이렇게 반복돼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힌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해결하는 방법을 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저도 이제 저는 사실은 1층에 살기 때문에 근데 윗집에서 걸어다니는 소리 다 들려요. 예? 밤에는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근데 글쎄 제가 신경이 철사인지 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수님은 성격이 좋으셔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신경이 철사 사람마다 조금 민감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실은 사람마다 교수님이나 다르죠. 저희들처럼 무난했는데 이게 반복되면 저희들이 이게 소음 진동이 의외로 고속도로 주변에 돼지들을 떼죽음시켰다. 공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명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의학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소리가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사람 미치게 한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윗집에서 애들이 뛰는데 좀 아랫집에서 참아야죠.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만 WHO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거기서 100번 이상 실험을 하고 기준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그걸 부인해버리는 대포가 안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아주 잘해주셨는데 사실 층간소음 이전에 바닥 기준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시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합리적으로 건설회사의 의무를 잘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홀하고 기준만 대포가 안 해버리니까 그럼 윗집 아랫집 서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 아랫집 무조건 참아라는 거로 지금 받아들여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103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화장실 통해서 들어오는 윗집 소음도 층간소음인가요? 이거 맞습니까, 법적으로? 소장 말씀해 주세요. 네. 원래 층간에 있는 소음을 모두 포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윗사람이 화장실을 물 내리거나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생활상에 있을 수 있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집에서 그게 좀 크게 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공사의 설비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라고 봐서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이번엔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부분을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주민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 부분도 다 같이 포함돼서 제시가 되어야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소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를 아파트 감리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으려면은 그 감리할 때 이 감리사들이랑 이거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소음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준공검사하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사전 테스트는 있습니다. 미리 이제 사업 승인을 할 때, 미리 설계에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어떤 재료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능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사안이 없습니다.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에만 반영이 돼 있다면 나중에 성능은 좀 모자라도 지금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동차도 리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되면.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능 기준이 마련됐다면 그것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제품 중에 유일하게 선분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 층이라도 더 올리려고 바닥을 바닥 두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건설사의 어떤 이윤 추구 전략으로 또 벌어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정부가 결국은 국민을 우선에 둔다면 더 좋은 기준이라든지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을 너무 봐준 거 아닌가, 이제 저희는 그런 문제제기를 같이 하는 것이죠. 예. 예. 자, 저 문자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막 문자가 폭풍처럼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223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저는 우리 아파트 옆에서 지하철 공사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 사람 돌아요, 진짜. 예, 맞습니다. 이거 예. 쿵쿵거리고 막 뭐죠? 진동 막 소음, 진동, 먼지. 진동도 그거 굉장한 먼지도 문제예요, 엄청나요. 사실. 소음, 진동, 먼지, 네, 빈진. 네. 이게 진동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소음보다, 직접적인 소음보다. 보통 이제 진동과 소음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같은 경우와 진동 같은 경우 동일하게 어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고 했을 때는 예. 사람이 먼저 좀 피해를 많이 느끼는 건 진동 쪽입니다. 멀미를 먼저 느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음보다는 같은 시간에 어떤 가했을 때 진동이 좀 더 피해는 먼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는 소음 피해가 그 대신 횟수로는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도로라든지 비행장, 그다음에 건물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심했고, 예전에는 그것을 무조건 참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김포공항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소송에서 다 승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산 사람한테도 배상 명령이 떨어졌고, 네. 공항 있는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배상할 수 없다고 국가에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설령 그걸 알고 들어왔어도 너 한번 거기 살아봐라. 사람 미친다. 배상해줘.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데 우리 사회가 정말 인권이라든지 이런 전원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소음, 진동 아직도 참아라 그럽니다. 공사하면. 근데 그게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있겠죠. 정말 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의지는요. 자, 139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이들이 잠시 뛰는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 아이들이 옆집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소떼같이 뛰어다니면 정말 두통이 옵니다. 자, 8753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사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게 그 양해를 하고 함께 사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 잘 지어라. 예. 그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예, 건물 잘 지어라가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죠, 첫 번째. 장기적인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한꺼번에 전부 다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건 점차적인 단계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 그럼 있는 건물에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한 번 들어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상에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소음 진동 기술사의 박영환 기술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